네, 13주차에서는 표본 조사와 자료 수집에서 내용 분석과 사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강에서는 내용 분석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내용 분석의 개념, 그다음 목적, 그다음 내용 분석 기법의 각 특징, 그다음 내용 분석 과정, 내용 분석의 유형, 마지막으로 내용 분석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으로는 내용 분석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용 분석 같은 그 연구 방법은요, 주어진 메시지 또는 문헌에서 나타난 다양한 증거, 그 다음에 보이는 태도, 주체 등을 알아내는 하나의 절차를 우리는 내용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코딩이라는 말과 좀 같은 의미로 이 내용 분석을 사용할 수 있고, 인간의 어떠한 이런 기호적인 행동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수량적으로 기술한 것을 우리는 코딩 또는 내용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달을 할 때 이 의사 전달의 명백한 내용을 연구자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뭔가 기술한 거 또는 체계적으로 기술한 거, 그 다음에 내용 분석적인 측면에서 내용적으로 기술한 것을 우리는 내용 분석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내용 분석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내용 분석이란 자, 인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것들, 다양한 것들 있죠. 예를 들자면은 뭐 기호로 표시한다든지 또는 문자로 표시한다든지 또는 뭐 메시지로 나타낸다든지 이러한 인간의 이런 의사소통의 수단인 기호, 문자, 메시지 등과 같은 이런 요소들을 연구자가 체계적으로 분류화한 것, 그 다음에 또는 수량화한 거, 여기다가 플러스 이런 분류 및 수량화뿐만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추론하고 기술하는 것,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내용 분석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 분석을 하는 우리가 목적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사소통을 통한 여러 가지 뭐 기호, 문자, 이러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분류화 또는 수량화, 이렇게 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이런 내용 분석을 우리가 왜 하는지. 첫 번째 목적은 내용 분석은 의사 전달의 이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내용 분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둘째. 자, 의사 전달자의 그런 내용 분석을 하기 입장에서 의사 전달자 이런 원인이라든지 또는 이 사람들의 이런 의도, 그 다음에 선행 조건 등을 나름대로 추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 분석을 한다. 그 다음 셋째. 자, 다양한 의사 전달의 이런 내용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자, 내용의 효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분석의 이 세 가지 목적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내용 분석하는 기법의 다양한 특징에 대해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자, 내용 분석 대상 측면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크게 내용 분석 대상 측면에서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자, 내용 분석은 다양한 수단에 의한 의사 전달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다양한 수단에 의한 의사 전달 내용이 바로 내용 분석의 대상 측면이 된다. 그다음 둘째, 자, 메시지의 현재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리하고 추론하는 거기 때문에 잠재적인 내용 또한 분석 대상이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분석 대상의 특징으로는 기존에 나와 있던 선행연구, 구체를 통한 다양한 자료, 뭐 데이터, 원자료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연구자가 생각하는 가치, 그 다음에 우리가 경향 파악을 했었을 때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그 데이터의 이런 성향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나름대로 기존에 나와 있던 객관적인 팩트 플러스 가치, 심리, 성향 등의 예측 내용까지 분석 대상으로 한다는 게 특징이죠. 자, 두 번째, 이런 내용 분석 기법에서 범주와 관련된 측면에서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자, 내용 분석에서의 범주는 어떻게 우리가 범주와 분류화하는지. 자, 할 때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자, 뿐만 아니라 포괄적이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이런 개념의 이런 체계, 틀에서 기존에 나와 있던 원 데이터, 원 자료를 나름대로 표준화하고 양적인 형태로 전환시켜서 우리는 코딩을 하는 것이 바로 내용 분석의 범주화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자면은, 네, 코딩을 했었을 때 1, 2는 반드시, 네, 1에 속하면 2에는 속하지 않는 상호 배타적인 특징이 있고요. 또한, 네, 어떤 한 범죄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포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둘째. 자, 조사 주제 내용과 또는 이런 그 조사 주제 내용의 이런 변천이 바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연구를 할 때 이런 조사를 하고자 하는 이 주제에 다양한 이런 내용 또는 이런 내용이 뭐 과거에서부터 미래 어떨 것이다라는 이런 변천 등이 바로 이 범죄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조사 분석된 이런 자료, 조사 분석 자료가 문헌인데 이런 범위가 너무 방대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조사 분석 자료의 이런 원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조사 분석 자료가 언어 또는 기호 또는 문체가 바로 이 범주의 대상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실증적인 자료에 대한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할 때 바로 이 내용 분석 이런 기법에 해당되는 그 측면이 바로 여기 이 보완적인 연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 분석을 하는 과정은 어떠한 과정인가요?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림 13-1에서 볼 수 있듯이 내용 분석의 과정은 총, 네, 이렇게 5가지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가 연구 문제를 형성하는 단계. 그렇죠. 모든 어떤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네, 연구 문제를 설정을 하고 그 연구 문제가 형성된 그 주제를 분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 연구 문제가 형성이 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때는 자, 모집단을 구성하고 나름대로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분석 내용의 범주를 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위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런 그 분석 범주를 일단 설정을 하고 수량화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이것들이 맞는지 타당성과 신뢰도 그 점검을 하고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러한 그 내용 분석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분석 과정에서는 연구 문제를 형성하라 그랬죠. 자, 여기 단계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던 다른 다양한 연구 방법보다도 훨씬 더 내용 분석을 통한 연구 방법이 이제 효과적이기 때문에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 논리적인 설득력이 이 연구 문제 형성 단계에서 전제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인 모집단 구성 및 표본 추출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첫 번째, 자, 모집단을 결정한다는 것은 모집단의 결정은 연구자의 경제적인, 시간적인 또는 전문적인 능력 등이 여기서 고려됩니다. 그래서 모집단에 내가 어떤 대상을 할 건가, 그러한 연구 그 자의 이런 경제적인, 시간적인, 네, 거에 따라서 또는 나의 능력에 따라서 모집단의 이런 범위나 네, 모집단 대상을 결정할 수 있겠죠. 자, 특히 이런 연구의 이런 문제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문헌 또는 기록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특히나 선행 연구의 범위도 모집단을 결정할 때 너무 많아요. 그럼 내가 그런 것들을 분석할 능력이 많이 안 돼. 또는 시간이 여유가 없어. 할 때는 나름대로 뭐 최근 5년간 이런 식으로 선행 연구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헌이라든지 기록 등 종류, 이런 범위를 이 두 번째 단계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런 분석 내용을 나름대로 범주화하고 분석 단위를 이 단계에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유의점에서는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분석 내용을 범주화하고 분석 단위를 규정할 때 첫 번째, 자, 범주 간의 상호 벤타적인 원칙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자료라도 한 군데 쓰였으면 한 군데서는 쓰이지 않도록 범주 간의 이런 상호 배타적인 원칙이
반드시 적용돼야 되고, 두 번째, 자, 범주의 포괄성 원칙도 포함됩니다. 자, 여기서의 범주가 다양한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런 원칙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 범주 간의 상호 독립성을 또한 보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이런 상호 배타성, 포괄성, 상호 독립성은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예를 들자면 학술지의 이런 내용 분석. 여러분들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다문화 뭐 사회복지 프로그램 했었을 때 이런 키워드를 치면 뭐 학위 논문과 학술지로 검색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학술지에 그 정해서 내용 분석을 한다 쳤을 때 학술지의 이런 내용 분석에서 자주 네, 쓰이는 이런 범주는 주제라든지 주제로 규정한다는 거죠. 또는 이런 저자의 수. 그 다음에 연구 설계 어떤 종류인가, 그 다음 표집 방법이 어떠한가, 그 다음 척도의 수, 그 다음 분석 방법 등으로 나름대로 분류해서 학술지를 내용 분석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분석 단위는요, 기록과 이런 맥락 두 가지로 나름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런 기록 단위의 이런 최소 단위는 특정 사건에 대한 한 번의 기록이며, 자, 나름대로 이런 그 맥락 단위를 본다면 기록 단위의 명확화를 위한 도구로 네, 내용의 이런 최대 단원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단위는 최소한 이제 단어나 또는 주제나 인물이나 문장이나 나름대로 이제 품목 또는 품편 이렇게 5가지를 사용할 수 있고, 자, 기록과 이런 맥락 단위의 관계에 대한 이런 구체적 예를 들자면, 뭐 신문기사에 쓰인 용어가 기록 단위라고 한다면 그 용어가 한 문장에 몇 개 정도 쓰였는지, 몇 번 나왔는지, 또는 이제 한 문단에 몇 개 정도 쓰였는지, 몇 번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을 우리는 맥락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시면요. 이렇게 내용 분석을 할 때 나름대로 이제 그 분석 범주를 설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당연히 수량화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단계가 여기 단계겠죠. 자, 그래서 분석 범주는 나름대로 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분석 항목이 여기에 이제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범수는 뭐 성별, 연령, 뭐 또는 그 횟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범주가 나름대로 결정이 되면 자료의 이런 내용을 나름대로 부호화, 척도화, 다시 말해서 수량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최근 5년간 다문화 관련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조사했었을 때, 네, 뭐, 최근 5년 봤었을 때, 5년 전보다 최근이 좀 더 이런 연구의 수가 많아지더라. 또는 연구 대상의 특징을 보였었을 때, 그런 다문화 대상 했었을 때, 과거에는 남자가 많았으면은, 뭐, 최근에는 여자가 많더라. 이런 식으로 부호화, 나름대로 수량화, 척도화 할 수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수량화 체계는요, 특정 현상이라든지 사건의 출현 유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네, 이런 다문화 복지 프로그램들이 과거에 비해서 현재 빈도가 많이 높더라. 이런 연구의 출현 빈도가 높더라. 또는 이제 그런 키워드를 봤었을 때, 뭐, 과거에는 다문화가 뭐 베트남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이렇게 네, 저기 아시아권이었다면은 뭐 최근에는 그런 그 횟수보다도 굉장히 전 세계적인 이런 거 유럽이나 다 포함해서 다양화가 되더라. 이런 프로그램들이 뭐 이런 다양한 인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문화가 형성되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굉장히 다양화되더라.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특정 현상을 우리는 분석할 수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네, 이런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 이런 출현 유무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러한 특정 현상이나 사건의 빈도, 체계도 우리는 분석할 수 있고요. 자, 시간이나 공간 단위의 이런 편향도 또는 강도, 많이 나타나더라, 줄어들더라라는 강도 체계 또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인 타당도, 신뢰도를 나름대로 점검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되겠죠. 자, 내용 분석의 이런 신뢰도 타당도에 관련된 문제는 연구 주제나 또는 연구 문제에 맞게끔 내용을 내가 표본 추출을 하였느냐에 따라 달려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분석에서 나름대로 신뢰도 타당도를 점검하는 것은 일반적인 다른 선행 연구에서 나름대로 비교해서 점검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런 내용 분석의 다양한 유형입니다. 자, 첫 번째, 빈도 분석과 강도 분석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자, 빈도 분석은 조사 대상 자료에 출연하는 이런 조사 주제어와 관련된 단어 또는 용어, 그 다음에 변인들의 빈도를 산출해서 나름대로 계산하고 분석하는 방법. 두 번째, 강도 분석은요. 빈도와는 좀 다른데 이런 조사 주제어와 관련된 단어, 용어, 이런 변인들의 속성 또는 강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우리는 강도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분석의 유형은요. 상황 분석과 원자료 분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 분석은요. 조사 주제 분석 단위만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런 조사 주제와 유사한 단위들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는 상황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달리 원자료 분석은요. 그 조사 주제와 관련된 글, 언어 또는 상징 또는 맥락 간에 존재하는 연관성을 나름대로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는 원자료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도 살펴보셨던 이런 내용 분석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내용 분석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적은 비용으로 단시간 안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자, 1년의 연구 과정이 이제 도서관이나 인터넷상의 문헌 내용을 수집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따로 설문지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면담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이 나와 있는 기존의 자료, 학술지, 학위 논문, 또는 신문기사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연구 분석을 하기 때문에 내용 분석은 바로 시간과 경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게 듭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안전도를 담보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그 내용 분석의 경우 주로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선행 연구, 문헌, 그러니까 논문 또는 뭐 책, 교재, 신문기사 이러한 기존의 문헌들을 검정하기 때문에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장기간 발생했었던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종단적인 이런 조사 연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5년 또는 10년간의 트렌드 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의 트렌드를 분석한다든지 이렇게 종단적인 연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가장 큰 내용 분석 연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런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에 유발될 수 있는 반작용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왜? 문헌, 데이터, 자료이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 분석을 하는 이 연구의 단점이 있는데요. 내용 분석은 타인에 의해서 기록된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 경향 파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연구 그 물이 내가 내용 분석을 해봤더니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기록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은 상호 의사 전달과 관련된 기록에 의한 이런 조사 연구에만 적격을 합니다. 새롭게 뭔가 프로그램 개발한다든지 새롭게 내가 뭔가 이런 이론을 형성한다든지 할 때는 조금 이렇게 그 내용 분석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 이제 지금까지는 내용 분석 연구를 살펴봤고요. 2강에서는 사례 연구입니다. 자, 2강의 사례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의 개념, 그다음에 사례 연구의 목적 및 특징, 그다음에 종류, 그다음에 과정, 그다음에 사례 연구의 신뢰도, 타당도, 마지막으로 사례 연구의 장단점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연구의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사례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스 연구.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오래전부터 많은 양의 이런 뭐 설문지 조사 또는 그 뭐 종단 연구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뭐 쭉 이렇게 연구가 수행됐다고 한다면은 사례 연구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연구입니다. 자,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싱글 케이스, 하나의 이런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뭐 이런 거, 질적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그 너무 많은 양을 가지고 평균을 얘기한다.
또는 뭐 이들의 경향 파악을 얘기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나온 연구이고요. 최근에는 네, 미국이라든지 이제 각 선진국에서 이런 사례 연구들을 이런 기존에 나왔던 연구보다 조금 더 우세하게 반발하고는 이제 트렌드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사례 연구가 굉장히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사례 연구는 개별적인 사례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조작 방법이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례란 규모에 따라서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싱글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특정 집단, 그 다음에 특정 조직, 특정 사회,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추상성에 따라서 어떠한 사건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사업 계획이 되기도 하고, 어떠한 특정 정책, 뭐 다문화 정책, 이렇게, 이런 특정 정책이 되기도 하고, 또는 그런 정책이 수령되는, 또는 어떠한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까지 굉장히 이제 사례 연구의 주제는 다양화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특히 이런 사례 연구는요, 첫 번째, 하나의 케이스. 예를 들자면은, 그 ADHD 성향을 가진 네, 뭐 아이 하나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다라는 거. 이런 특별 케이스. 그다음 특별 집단 네, 사례층을 대상으로 우리는 심층적으로 이제 뭐 경량 파악이라든지 이런 거 단순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밀도 있게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한 가지 측면, 뭐 이런 그 ADHD 아이들의 뭐 자아존중감 또는 ADHD 아이들의 이런 뭐 학습 그 뭐 경향성 이런 것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ADHD 아이들이 가진 이제 다양한 복합적인 다차원적인 이런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차원적이고요. 종합적으로 뭔가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접근 방법을 우리는 사례 연구라고 합니다. 자, 이 사례 연구는 또한 어떠한 상황적인 맥락의 관계를 발견하고 조직화하는 연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례 연구를 그러면 우리가 왜 하는지, 사례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자, 연구 대상, 예를 들면 ADHD, 이 아동 사례를 전체적으로 보고 뭔가 이 ADHD 아동들의 특징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 연구 같은 경우는 ADHD 아이들, 우리나라 평균 아이들의 자존감의 뭐 평균 정도 어떠하다. 경향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사례에서 특징적으로 보아지는 전체적인 이런 그 경향, 양상을 우리는 파악하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사례 연구의 목적은요. 인위적인 이런 조작이 개입되지 않는 굉장히 자연적인 실태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비타민을 먹인다든지 특정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실험 연구가 아닌 이런 사례 연구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또 이 어떠한 가정에 있는 ADHD 아동들의 특징적인 양상을 있는 그대로 네, 이런 그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 이 아이들의 특징, 이 아이들의 생각, 이 아이들의 행동 패턴을 자연적인 이제 실태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뭐 투입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인위적인 조작 이런 것들은 이 사례 연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사례에 대한 굉장히 과정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한 번의 검사, 한 번의 면담이 아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사례 연구는 주로 질적 접근을 반드시 시도할 수밖에 없고요. 자, 특히나 케이스 수가 적은 사례 연구인 경우에는 질적 접근을 시도하거나 또는 사례가 많은 경우에 양적 접근을 이제 그 질적 연구와 함께 병행해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런 사례 연구 대상에 관련된 심층적이고 다차원적인, 굉장히 다면적인 연구 방법들, 다양한 연구 방법들을 적용하라는 얘기죠. 세 번째, 분석 대상이 되는 사례의 수를 굉장히 소수로 한정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너무 많은 네, 대상이 한다 그러면은 이들을 심층적으로 제대로 질적으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사례의 수가 상당히 적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다수의 사례의 경우 심층 연구가 쉽지 않으며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들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 연구의 특징은 굉장히 이제 사례 수가 적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사례 연구의 종류인데요. 자, 첫 번째, 사례 수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수에 따라서 한 가지 싱글 케이스를 분석한 단일 사례 연구, 그 다음에 그 외에, 네,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는 복수 사례 연구로 구분됩니다. 자, 두 번째 종류는요, 분석 단위에 의한 분류인데요. 이런 분석 단위에 의한 분류 또한, 자, 첫 번째, 이제 개인별 사례 연구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집단적인 이런 사례 연구가 될 수 있고, 세 번째, 네, 사회적인 가공물 사례 연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 연구의 종류는요, 연구 목적, 성격, 용도에 따라서도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연구 목적에 따라서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탐색적 연구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기술적 연구, 그 다음에 설명적 연구 해서 탐색적 사례 연구를 내가 할 것인가, 또는 기술적인 사례 연구를 할 것인가, 설명적인 사례 연구를 할 것인가가 나눠질 수 있고, 자, 용도에 따라서는요, 이제 연구용 사례 연구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학술지에 낸다든지 이렇게 분명히 객관성을 확보한 연구물이 될 수 있고, 또는 이제 ADHD 아동들의 이제 성향 특성, 뭐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나름대로 이제 교육용 사례 연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 교육용 사례로 나눌 수 있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객관성을 확보한 네, 연구용 그쵸 사례 연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술지나 뭐 학위 논문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이론화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론화 정도에 따른 분류는요, 이제 그냥 나름대로의 쭉 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으로 볼 수 없는 무이론 사례 연구로 볼 수도 있고, 나름대로 연구자가 네, 이 쭉 사례 연구에 대해서 해석, 의미를 붙여서 이렇게 사례 연구를 만든 해석적 사례 연구로 또 나눌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나름대로 내가 이론적인 가설을 창출할 수 있는, 그쵸. 그래서 가설 창출 또는 이론의 확장의 형태의 사례 연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마 이제 뭐 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까지 네, 그 연구를 수행한다 그러면은 사례 연구를 뭐 보고서 정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가설 창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사례 연구의 대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례 연구의 과정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자, 그림 1단 14-1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사례 연구의 과정은 총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연구 문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다음 단계인 두 번째는 자, 개념적인 틀을 정립하는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가 정립이 되면은 세 번째, 사례를 선정하고 분석 단위를 규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 단계가 넘어가면 네 번째로 자료 수집을 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 나름대로 기준의 틀을 마련하는 단계. 다섯 번째가 분석 결과를 나름대로 일반화하는 단계. 자, 여기 단계를 거치면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사례 분석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연구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에서는요. 자, 사례 연구에서 연구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여기서 연구 문제는 자, 왜라는 것과 어떻게를 중심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것을 보고자 하는지가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되고 연구 문제에서 또는 내가 어떠한 방법, 어떻게 나는 기술을 하겠다라는 것이 반드시 연구 문제 단계에서 기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토대 위에서 현상에 관련된 인과적인 과정의 분석의 사례 연구는 연구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무엇과 어떻게 초점을 둔다면 심층적인 이런 기술과 해석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개념적인 틀을 정립합니다. 자, 사례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근거를 반드시 요구하진 않지만, 네, 왜냐하면 이제 케이스 또는 사례 연구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진 않지만 연구 결과를 나름대로 일반화, 객관성 있게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위해서 그럴듯한 가능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성형 연구를 많이 읽고
내가 이제 분석한 이 케이스의 적절한 이론들을 가지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그 나름대로 분석적인 이런 개념적인 틀을 정립을 하고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2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연구하고자 하는 사례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 이미 구성되어 있다면 이런 이론 체계에서 개념적인 틀을 나름대로 구성한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연구하고자 하는 사례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 정립되지 않았다면은 그냥 유사한 사례를 내가 들거나 또는 연구자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 등을 내가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나름대로 추론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단계가 끝나면 세 번째 단계인 사례 선정을 하고 분석 단위를 선택하는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사례 선정은 단일 사례를 할 수도 있고 복수 사례를 내가 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ADHD 아동의 싱글 케이스를 선택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사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탐색 내지 기술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반면 복수 사례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설명에 초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한 연구 결과를 나름대로 일반화 또는 비교의 목적으로 이 복수 사례를 연구를 한 다음에 이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단위를 선택하는 부분에서는요, 분석 단위는 사례 전체를 분석 단위로 내가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사례를 구성하는 이런 하위 단위를 나름대로 분석 단위로 이렇게 설정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는요, 드디어 자료 분석을 하고, 이런 분석 기준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시는데요. 자료 수집을 위한 일정한 기준과 절차가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싱글 케이스라 하더라도 이제 객관적인 나름대로 기준과 절차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기준에 기반한 자료 수집이 일어나야 되고요. 이런 자료 수집 절차를 일정하게 구조화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설정된 연구 문제, 그쵸, 연구 목적에 맞게끔 그 연구 결과를 분류화하셔야 되고요.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연구 결과들을 묶어서 분류하시는 작업을 바로 이 네 번째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이 분류화 자료 분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섯 번째 단계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 단계에 이제 이르는데 연구의 결과를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사례를 분석한 것들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보고서 작성을 하십니다. 자, 논문 작업 준비는요, 주요한 분석 결과를 취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문 주 독자층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초점을 나름대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많은 논문들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논문을 나름대로 이제 윤곽을 설정을 하시는 게 바로 이 논문 작업 준비 단계이고요. 실제로 논문을 작성하실 때는 논문 쓰기, 논문을 내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체계적인 이제 구성과 구체적인 논문 구성을 고려를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논문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논문 검토 기준도 마련하셔야 되고요. 논문 검토 과정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한 다음에 나름대로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었던 사례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자, 이러한 사례 연구는 싱글 케이스, 뭐 많아도 이제 뭐 소집단 단위의 사례 연구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개념부터 조작적 정의 단계에서 명확하게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자, 또한 일관성 있는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분석 기준을 내가 적용하고 관찰하고 분석을 할 때 나름대로 객관적인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타당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사례 연구의 절차를 체계화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프로토콜을 작성을 하고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두 번째, 수집된 자료를 복수 또는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 혼자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이제 구성을 해서
네, 이들에게 똑같은 자료를, 사례 연구 자료를 넘겨서 분석하고 내용을 비교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이런 사례 연구의 장단점입니다. 자, 보시면 먼저 장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례 연구, 이렇게 싱글 케이스라든지 이렇게 질적인 그 분석에 의한 사례 연구는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특이한 특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특이한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인과관계에 의한 명확한 설명이 이 싱글 케이스, 사례 분석에서 가능하고요. 소수를 대상으로 심도 깊게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고,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례 연구는요, 논문화 될 수도 있겠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교육적인 이런 분석 자료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 연구는 단점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싱글 케이스 또한 소집단, 그렇게 소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표성에 관련된 논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연구가 만약에 2020년대에 수행됐다면은 과거의 연구와 비교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또는 일어날 또는 예를 들자면은 다른 지역의 다른 나라에 일어난 아동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일반화 대표성을 이제 들어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맥상통한 얘기로 유사 연구와 내가 아무리 비교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냥 내 연구에서의 결과, 내 연구에서의 의미, 해석은 이러하다라고 밝힐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내용 분석과 사례 연구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13주차 댓글 확인 과제는요. 앞에서 살펴보셨던 내용 분석의 장단점을 듣고 알게 된 점을 간단히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줌 실시간 토론 문제는 사례 연구의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